또한 반드시 숙지하여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 아이가 아동 성폭력이 좀 노출이 된 것 같다, 의심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1366번 누르면 되는 거죠. 그냥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단장님? 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 흔히 이제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시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시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시거나 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연결도 해주시거든요. 네. 상담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잘 모르겠다, 생각 안 난다, 그러면 112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12 쪽에서는 경찰이 지원을 하고 있는 원스톱 지원 센터나 또 적절한 성폭력 상담소나 또는 전문 치료 기관으로 연계를 해주십니다. 연락을 네. 또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여성의 폭력, 일반적인 가정폭력이나 성매매나 또는 성인이 됐든 아동이 됐든 성폭력 피해가 일어났을 때 좀 더 상담까지 겸하고 싶으면 이제 보통 136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2와 함께 1년 12달 365일 24시간 네.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1366 같은 경우는 특징이 야간에는 일반 상담소들이 상담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간에 상담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에는 인근의 상담소에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 또 네. 증거를 채취를 해야 되고 바로 이제 고소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전국의 거점으로 16개 광역 시도에 원스톱 네.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가면 산부인과나 또는 외과, 정신과의 치료와 함께 네. 진술 조서까지, 그다음에 이제 수사에 필요한 전 단계에서 고소 절차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긴급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가족의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는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상심리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 또 간호사들, 또 사회복지사들, 상담을 하시는 분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두루 계시는데 이곳은 이제 낮 시간에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아까 TV 화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또 장애인이라고 이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19세 미만의 네, 19세 로. 아동과 청소년들 성폭력 피해자까지 그리고 장애인도 포괄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화면에서 전국에 한 230여 개가 되는 성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민간이 운영을 하는 네. 곳인데요. 이곳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민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는 주간에 이제 근무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원스톱 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로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곳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면 병원에 진단을 하거나 또 증거 채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스톱 지원센터로 또 같이 연결을 또 해주시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응급상황 처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이나 아니면 성인 피해자까지도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 상담소들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의료적인 지원이나 법률적인 지원,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또 고소나 이후에 법적인 소송 문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좀 이렇게 청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저희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도 이제 부모가 해야 되는 태도,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믿어줘야 된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제일 알려주세요. 중요한 거 1번, 아이 안전입니다. 만약에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다면요. 네. 일단 아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엄마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사건을 해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 침착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엄마가 계속 옆에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연계가 되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원스톱 네. 뭐 응급 지원을 네, 이렇게 네. 받는다 하더라도 네, 네. 아이를 데리고 네. 그곳으로 이동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까도 나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즉시 그리고 입원후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요. 네, 네. 왜냐하면 DNA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DNA가 있으면요, 공소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범인을 특정하게 지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휴지나 입었던 옷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는 상처는 굉장히 빨리 났죠. 그러니까 빨리 가셔갖고 사진이나 그런 의사들한테 보여서 그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빨리 가시고요. 그다음에 진술도요. 전문가의 진술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너무 물어버리면 엄마는 너무 걱정된 나머지 가지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묻다 보면 오염된 진술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제대로 진술을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떻게 저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오히려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요, 이런 그 도움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들지 않을까? 나라에서 지원은 해주나? 이게 엄마 입장에서 또 그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필요하니까. 어떤가요, 단장님? 네. 아까 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 비용 뭐 치료 부분을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성폭력 피해가 발생을 하면 산부인과적인 진료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 이제 성병의 감염의 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산부인과적인 치료와 또 외과적인 외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건 정신과적인 치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국가가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송비라든지 또 고소나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경찰을 통해서 직접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성폭력 피해자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또 내가 어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굉장히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또는 우리 국민이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도움을 요청할 용기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걸 그냥 은폐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한 여러분들의 권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저희가 그 실제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의 63%가 징역을 면한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오히려 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많이 좀 붕괴를 했었어요. 네, 표창원 선생님, 저희가 지금 진술에 대한 얘기도 우리 정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아이가 이런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얘기를 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의 입으로 아이 스스로의 경험과 기억을 말하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아동대상 성폭력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했던 정황, 장소, 그리고 오고 가는 길, 네. 그가 했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큼 구축이 되면 증거 능력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누가 물어보시든지 간에 그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겪은 대로만 이야기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네. 가장 피하셔야 될 것은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사건 관련한 정보나 또는 바람직한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곡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점만 지켜주신다면 그 이후에는 정은성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원스톱 지원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동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진술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부모님은 편안하게 마음으로 안정을 시켜주시고 나머지의 그 진술과 진행되는 과정은 전문가한테 맡겨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사고 후유증이 긴 만큼 치료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피해 아동과 부모를 위한 놀이 치료도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 또 가족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다양한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아이에게는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아까 이제 표 교수님께서도 영혼살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아동학대, 그러니까 모든 아동학대들은 아이의 영혼을 조금 좀먹어가서 굉장히 황폐화시키고 나중에는 정말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좀 조치를 좀 취해준다면 훨씬 아이들이 이후의 생활이 적응하는 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만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이에요. 믿음, 네. 이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상 살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